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요지경인 세상. 쉽게 돈을 벌려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죠. 저희 시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튼 짓까지 일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선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들의 무력만 채우는 인간들. 물론 결론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과 속 시원한 이윤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작은 보습학원을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 비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 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뉴스에나 나올 일들을 저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몇 개나 겪게 되었죠.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요. 너 이혼할 거면 그 건물이라도 반 내놓고 가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졌겠어? 네가 그 건물 쥐고 안 준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 당장 5억 내놓고 가라니까. 호의를 베풀었더니 자신들이 한 짓은 기억도 못하고 뻔뻔하게 저와 아빠의 재산을 요구하던 시부모란 작자들과 괴물 같은 시동생 부부. 게다가 그 사이에서 아무 말 못하던 허수아비 남편까지.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단단해진 저. 지금 저는 이제 무슨 일을 겪어도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평화로움을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하고 좋은 것들 즐기면서 인생의 남은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 손에 자랐습니다. 아빠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지만 남부럽지 않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아빠는 선생님이셨는데 은퇴 후에 모으신 돈에 아파트를 파신 돈을 합쳐서 작은 8억짜리 빌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30이 되던 해에 아빠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아빠였기에 당연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대신 빌라 관리를 하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들어놓은 보험이 있고 그간 모은 돈이 있어 빚은 지지 않고 완치하셨지만 이미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더군요. 수정아, 아빠 간병한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한창 젊은 나이를 힘들게 보내게서 미안하다. 빌라 지금은 공동명의로 해주지만 네가 좋은 짝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땐 너의 노후 자금으로 써라. 아빠가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가진 빌라를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셨죠. 그 당시 빌라의 시세는 10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회사를 퇴사하고 영문과를 나왔던 전공을 살려 열심히 공부해 프리랜서 번역가로 나름 자리 잡아갈 때였습니다.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기기도 했고 연애나 결혼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나간 중학교 동창회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 하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학간으로 연락을 못하고 만난 친구였죠.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었고 삶에 치여 살다 보니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는 다시 가까워졌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내 병수발 하느라 우리 딸 고생만 시켜서 늘 미안했었어. 혼자 늙어갈까봐 늘 걱정했는데 이렇게 짝이 생기니까 이제 안심이구나. 김서방, 이렇게 다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걸 보니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구먼. 부디 우리 수정이 행복하게 해주게나. 몇 년 동안 암과 투병하느라 늘 힘없이 웃기만 하셨던 아빠. 행복해하시는 얼굴을 보니 저도 이 결혼을 잘 꾸려봐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전에 저를 기억하시고는 아빠 혼자 딸을 잘 키워내느라 고생 많으셨겠다며 샴푸와 바디워시 등 이것저것 잔뜩 챙겨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빠까지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시부모님도 잘 만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그 선물에 다른 의미가 있는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아버님은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시고 치킨집을 몇 년 하셨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주부셨는데 요즘에는 소소하게 생필품 도매를 부업으로 하셔서 돈을 버신다고 했어요.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시니 아직은 용돈을 드리거나 할 일은 없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자기야, 아직까지는 두 분이 벌고 계시니까 생활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 집안 행사 때나 명절 때는 내가 넉넉히 잘 챙길게. 그때 저의 물음에 당황해하던 남편의 얼굴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신혼 초부터 저에게 말 못할 사연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방님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인테리어 사무소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보일러 수리기사로 일을 하는데 1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 서방님 부부와 함께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잠깐 인사만 하고는 제대로 얼굴을 본 건 결혼하고 나서였죠. 동서를 보자마자 화려하고 예쁜 얼굴에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인플루언서인가 뭔가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도 잘 안 하고 그게 무슨 직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블로그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광고 같은 것도 하고 인터넷으로 방송도 한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다양해져서 별 직업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한 여자였어요. 그날 동서는 제 가방을 보고 묻더라고요. 형님, 그 가방 어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저는 가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세 아무거나 사서 써요. 동서는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제게 브랜드 이름을 줄줄 외우며 설명을 하더군요.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고 뭐가 촌스럽다나요? 볼 때마다 예쁜 얼굴에 옷도 센스 있게 잘 입는 동서는 볼 때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저도 알 만큼 유명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게다가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지 요즘 주식이 어떠니 코인이 어떠니 처음 보는 저에게도 줄줄 읊어댔습니다. 저랑 잘 맞는 성격은 아니겠구나 싶었지만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다르니까요. 동서는 투자도 열심히고 소비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집이 부유한 편인가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깊이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차피 명절 말고는 자주 볼 일도 없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요즘은 기술이 있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 다들 대기업 하는데 동훈이도 수완이 좋아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큼 번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하니? 동훈이도 결혼했고 이제 너네도 결혼하니 이제 우리가 여한이 없다.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 말처럼 요즘 주위 친구들을 보면 기술을 가지고 제법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서방님도 자기 목하고 살아간다고 하고 시부모님도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니 걱정할 것 없이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몇 개월간은 남편과 단란한 신혼을 꾸리느라 바빴어요. 시댁과 거리가 제법 있어서 시부모님과 잘 마주칠 일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과 종종 주말마다 근처에 사시는 아빠를 찾아뵈며 맛있는 걸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와 식사 중 우연히 빌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아빠는 교직 생활을 하셔서 나오는 연금도 있기도 하고 젊은 날 제가 고생했으니 10년 뒤쯤에는 저에게 빌라를 완전히 넘겨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 그때까지 부지런히 모아서 아이도 키우고 아이가 제법 크고 교육비 들어갈 때쯤부터는 조금은 할아버지로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의 눈빛이 빛난다는 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집에 가는데 남편이 빌라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어 왔어요. 자기 아버지 빌라가 자기랑 공동명의였던 거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명의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빠가 아프실 때 나한테 오랫동안 병간호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해주신 거고 별 의미가 없어. 그건 그냥 아빠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한 거야. 나도 요구할 생각도 없고. 아빠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돈 아끼지 말고 호강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거든. 그래도 아버님 공무원 연금도 꽤 나오실 텐데 어차피 자식이 자기 하나잖아. 역시나 기대하는 듯한 남편의 말에 이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덕볼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단단히 못을 박아뒀죠. 하지만 미련이 남은 남편은 장인어른이 조금만 도와주면 집도 금방 사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텐데 하며 입을 삐죽거렸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첫 명절이 되어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게장도 하고 고기를 좋은 걸로 사서 갈비찜도 재워놨다며 너희 시간만 괜찮으면 와서 얼굴도 보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집 밖까지 풍겼고 들어가니 하얀 쌀밥이 푸짐하게 퍼져 있고 시아버지가 다들 배고플 테니 어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서방님 부부가 마침 형수님이 과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오는 길에 좋은 것들로 사왔다며 밥 먹고 깎아 먹으면 되겠다고 들고 오더라고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아빠의 빌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가, 그 빌라 한 동이 전부 네 친정 거라며. 더군다나 반은 벌써 네 거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 집에 산 지도 벌써 몇십 년이라 너무 낡기도 해서 말인데 우리가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네?
그 명의가 반은 제 거가 맞긴 한데요. 이 사람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아빠 재산에 손댈 생각도 없고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빌라도 없고요.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 이제 서로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막말로 사돈 저승 가실 때 많은 재산 짊어지고 가신다던? 그러지 말고 조만간 계약 끝나가는 걸로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라. 저의 단호한 거절에도 시어머니는 2번, 3번 끈질기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오늘 불러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먹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생각하니 배꼽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죠. 그 자리에서 함께 듣던 서방님과 동서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형님 금수저였냐며 호들갑까지 떠는 바람에 그 자리가 몹시 불편하더군요. 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시아버님께서 보셨는지 시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타박을 하시니 겨우 멈추셨답니다. 시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시아버님의 말씀에 더는 빌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시아버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에 저도 표정을 풀려고 노력을 했었네요. 적어도 시아버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분위기 전환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방님 내외는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저희는 서방님이 결혼 전에 쓰시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빌라 이야기를 왜 해서 오늘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참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불자리를 피기 시작했어요. 아가, 그 방에 얇은 이불 하나만 깔려 있을 거야.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로 꺼내서 덮고 자거라. 알았지? 아버님의 말씀대로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는데 아래 박스들이 여러 개나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싶어 보니 빨래 세제가 같은 게 10개나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집에 없고 서방님도 집에 없을 때가 많은데 세제를 이렇게 많이 살 일이 있나 싶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시어머니와 신경을 곤두서서 그런지 피곤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문득 샴푸와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가 같은 브랜드인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수건에도 비누에도 특정 브랜드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브랜드를 쓰시는 게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샤워실에서 나와서 집을 둘러보니 왜 지금껏 못 알아챘을까 싶을 정도로 특정 브랜드 제품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 여러 생필품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거 너희도 갖다 쓰고 친정에도 갖다 드려라. 어제 일은 내가 생각이 짧았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알았지? 어제 일을 먼저 사과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그 물건들을 받아드는데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사과로 어제의 찝찝한 기분은 풀렸지만 다른 의미의 찝찝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감사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왔던 생필품.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생필품을 보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어머니 이 브랜드 제품만 쓰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장롱 안에 세제도 있고 화장실에도 같은 브랜드로 도배되어 있던데? 우리 집 거기 물건만 쓴 지 좀 됐어. 어머니가 거기 제품만 좋아하셔서. 남편은 제 질문에 저를 보지도 않고 곧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썼다고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고 묻길래 아니 그 제품이 많길래 품질이 좋은가 해서 물어봤다고 했죠.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쓰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길래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친정아빠 덕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어제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면 결혼생활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아예 반협박도 했죠. 우리 집이 오래되어서 워낙 낡았잖아. 엄마가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셨잖아. 뭐 그런 일 가지고. 아유, 알았어, 알았다고. 너무 야박하다는 말에 제가 쏘아보자 남편은 일단 하던 말을 얼버무리며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빌라 사건은 시어머니의 사과와 남편의 약속에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시댁에 똑같은 브랜드의 생필품들이 계속 맴돌았죠.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 몰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맘카페를 뒤지는데 세상에 제가 몰랐던 게 이상할 정도로 유명한 다단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단계를 하시는 건가? 그런데 남편한테 말을 꺼내자니 막상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뭘 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 괜히 말했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단계라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어서 남편한테 묻기는 그렇고
어떻게 뭘 더 알아봐야 하나 했는데 문득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어 중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혹시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 혹시 뭐 들어본 거 없냐고 물었죠. 친구가 해준 말은 놀라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가고 나서 남편이 무척 힘들어 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 다단계 사건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다단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다단계 권유를 하셨고, 그 때문에 사실상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나오게 되신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현수라는 친구와 남편이 친했던 이유가 아버지들끼리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어릴 적부터 친했던 거라는데, 회사에서 그 난리가 났으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거죠. 말도 마라. 너네 시부모님이 그 일로 대판 싸우셨는데 시어머니가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어버린다고 소동까지 벌여서 아주 난리가 났었대. 네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도 잘렸는데 네 시아버지도 제정신이었겠냐? 친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문득 남편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굴이 어두워서 힘든 기억인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일 줄은. 저는 계속해서 다단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건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단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돈 버는 구조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해요. 어머니가 아직까지 제게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어서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시는 건지 뭔지, 단순히 그런 거라면 다행일 텐데 하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넌지시 어머니 하시는 게 다단계 같은데 혹시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며 걱정된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굴이 붉어지며 갑자기 이상할 만큼 성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단계라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다단계 아닌 게 어딨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파는 곳은 다 다단계겠네? 아니, 나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지. 자기 중학교 때 집 힘들었다면서. 그게 어머님이 다단계 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우리 어머니 어릴 적부터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진짜 힘드셨다고. 그래서 우울증 오셔서 소일거리로 시작하신 거야. 지금까지 너한테 어머니가 뭐 강요한 적 있어? 그냥 항상 챙겨주시기만 했잖아. 가족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게 뒤에서 알아보고 어머니 비난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남편은 흥분해서는 어머니의 뒷조사를 했냐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어머니에게 아직 무슨 말을 들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꽤나 상처인 일 같길래 그냥 더 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않아야겠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로 아빠 댁에 혼자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놀러간 아빠가 요즘 바쁘지 않냐며 얼굴이 상한 것 같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빠가 너 딸기 좋아하지 않냐며 딸기를 씻어서 먹으라며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 아빠는 요즘 식물들을 키우는 게 취미가 되신 듯 했어요. 빌라 관리 외에 무료해 보이셔서 걱정이 됐는데 여기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화분들을 구경하다가 베란다 한켠에 어디서 많이 보던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댁에 있던 그 세제였어요. 아빠, 저 세제 사신 거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 저번에 사부인이 잠깐 들렀다 가셨는데 빌라 관리하느라고 고생한다면서 샴푸랑 세제랑 써보라고 주고 가시지 뭐냐. 아빠 혼자 있다고 챙겨주시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웃으시며 감사한 일이지 않냐며 좋아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제 마음만 심란해 왔었네요. 이게 다단계 영업인 건지 아니면 그냥 챙겨주신 건지. 어쨌든 저나 남편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아빠에게 이걸 가져다 주셨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신 아빠한테 차마 시어머니가 다단계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괜히 맘에 안 드는데 안 쓰던 거 쓸 필요 없다며 아빠 쓰던 거 쓰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정말 이게 시어머니의 단순한 호의였다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를 끌어들이려는 수작의 초입이었던 거였죠. 몇 달이 지나고 아빠의 건강검진이 있어 모시고 가려고 빌라 앞으로 가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차가 한 대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후진을 하다가 오른쪽 뒷 범퍼에 담벼락 파란 페인트가 묻었다고 하시던 기억이 나서 번호판을 확인하니 역시나 시어머니 차가 맞았어요. 왜 어머니 차가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언성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돈도 저희 제품 써보셨잖아요. 이거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노후자금 불려서 나중에 자식들 여행도 보내주고 하셔야죠. 나중에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멋진 할아버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시어머니와 아빠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방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언제 왔냐고 물으시며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좋은 귤이 몇 박스 들어왔더라고. 너희 시아버지가 이거 사돈도 드리자고 해서 내가 이쪽 볼일 보러 온 김에 한 박스 드리러 온 거야. 신경 쓰지 마라. 들어가서 같이 먹어.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마. 제가 황당한 표정을 하고 서 있으니 시어머니는 황급하게 계단을 내려가시더군요. 누가 들어도 이건 다단계 얘기 같았어요. 아빠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빨리 털어놓으라고 아빠를 독촉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니 또 신발 놓는 곳에 세제와 샴푸가 몇 박스나 쌓여 있었어요. 열이 받아서 발로 밀어 옆으로 치워놓고 아빠한테 당장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아빠께 다단계 물품을 강매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네 얘기를 하며 챙겨주시길래 사돈도 챙겨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뭐냐. 근데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몇 개 사드렸을 뿐이야.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찾아와서 저렇게 영업을 하시는구나. 그럼 진작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왜 그걸 다 사주고 계셨냐고요.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화를 내니 아빠는 혹시라도 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봐 내색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오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오랜만에 빨리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따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미리 무슨 말을 들었나 싶어 어색한 분위기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대충 상황 들었어. 화나겠지만 상황 한번 들어줘. 내가 설명해 줄게. 남편에 의하면 알고 보니 서방님네가 코인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꽤 큰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 대기업 보일러들이 서방님네 업체를 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최근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나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 거의 일감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그러셨던 것 같다고. 말을 듣고 보니 어쩐지 요즘 동서가 만날 때마다 조용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알겠어. 이번은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상황이 꽤 불쾌해. 나한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몰래 우리 아빠를 찾아가신 거잖아. 우리 아빠는 사돈 관계인데 어떻게 싫어도 싫다고 대놓고 말하실 수 있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었음에. 남편은 알겠다며 자기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하겠다며 이번은 넘어가 달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져있다고 하셨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쭉 계속 해오셨다면 시어머니의 저런 강매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본 피해가 없으니 이걸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늦게 결혼한 만큼 잘 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번에 갔었던 아빠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찾아갔어요.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아빠의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면을 슬쩍 보니 화면에 보이는 건 사부인이라는 글자였어요. 아빠는 쉿하며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쩌렁쩌렁하게 목소리가 전화 밖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좀 크신 편이었거든요. 사돈,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봐도 이번만한 기회가 없어요. 고민되시면 빌라 대출 받으면 투자금 나오잖아요. 건물이 100억짜린데 1억이야 금방 갚는다고요.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부인, 그래도 제가 거기까진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이 건물에 대출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요. 사돈이 평생 공무원 생활만 해서 뭘 모르나 본데 재산이란 게 원래 투자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요즘 애도 안 낳는다고 하던데 이러다 인구 줄어들고 하면 빌라 그거 월세 받는 거 공실 날지 언제 알겠어요?
다른 쪽으로도 돈 벌 기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황당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보니 아빠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전화기를 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대출이라뇨? 아빠한테 지금 다단계 대출 받아서 투자하라고 하시는 말이 맞아요? 아유, 깜짝이야. 너 거기가 있었니? 아니,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네가 오해할 만했을 수 있겠다. 나중에 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아빠를 쳐다보니 아빠가 저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빠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번에 그렇게 돌아간 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었다고요.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쉽지가 않은 만큼 제 생각을 하니 차마 매몰차게 하기가 힘들었다고요.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집에 가니 남편이 또 선수를 치듯이 제 손을 잡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얘기 대충 들었어. 어머님이 찾아가서 장인어른한테 이번에도 물건 몇 개 사달라고 하셨다면서. 근데 얘기 앞뒤를 자르니까 자기가 좀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라고 너무 급하셨나 봐. 아니 물건 몇 개 사달라는 게 아니던데.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무려 빌라를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해달라고 하셨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오해일 수가 있냐고. 게다가 저번에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전혀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 정말 제대로 말한 거 맞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사실 어머니가 요즘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서 실적을 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승진하는데 자기만 아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나요? 이야기를 듣는 저는 이미 남편도 다단계를 계속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내일 시부모님께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니 시어머니가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걸 또 남편한테까지 말해서 이렇게 가족의 분란을 만들어야겠냐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절 보고 쏟아내시더군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맞나 싶어 입을 벌리고 뭐라고 하는지 계속 들었습니다. 아가, 내가 이게 뭐 나 혼자 잘 되자고 그런 거니? 우리가 번 돈이 결국 너희 돈이 되는 거야. 게다가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 친구들은 다 다이아인데 나만 골드야. 가족이 이럴 때 도와줘야지. 다이아는 버는 돈 단위가 다르다고. 이걸로 인센티브 가득 받으면 너희들 사는데도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뽀르르 와서 시댁에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맞아요, 형님. 형님도 아버님도 다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만 받고 사셔서 사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줘야 한다고요. 마침 집에 놀러온 동서가 맞장구를 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돈은 불려야 점점 불어나는 거라며 요즘 시대에 자산을 썩히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니 많이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어떤지요? 옆에서 거드는데 뭘 잘했다고 저러는 건지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반성하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웃으면서 챙겨주겠다고 바리바리 생필품을 싸주시던 모습은 이걸 위해서 꾸며낸 가식이었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만 못해. 당신도 어딜 가서 뭔 부탁을 하고 다닌 거야. 새아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아니 내가 뭘요? 내가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딱 1억이면 다이아 등급 될 수 있다니까요. 다이아가 되면 얼마나 대우가 다른데요. 버는 돈이 다르다니까. 그러고 보면 사돈도 참 답답하고 너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난 고맙다는 말 들을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보니 내가 무슨 사기꾼인 마냥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1억이 누구네 개 이름인가요? 저희 아빠한테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너도 참 눈치가 없다. 그 빌라 공동명의라면서? 그럼 네가 처음부터 그 말 듣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좋았겠니? 재산도 있는 애가 참 쪼잔하다 쪼잔해. 내가 오죽하면 사돈한테까지 말을 드렸겠어. 게다가 요즘 둥은이가 얼마나 힘든데 가족끼리 그것도 도와주기 힘들다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 일은 선을 넘었다고요. 그 빌라 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빠가 힘들게 평생 일하신 돈으로 사신 거라고요.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옆을 보는데 같이 편을 들어줘야 할 것 같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이가 좋을 때는 내 편이 무조건 되기만 해줄 것 같던 남자. 남편도 다른 남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가 하고 마음이 갑갑해져 왔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했죠. 저도 일단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각방을 써봤네요. 다음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도 작업을 좀 해야겠다 싶어 청소기를 돌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어제 일로 시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며 얼굴 좀 보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저도 들어야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아빠 집으로 찾아가니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원래도 마른 편이셨던 시아버님은 이 일 때문에 휴가까지 쓰고 나왔다고 하며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돈 며느라, 어제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사돈, 우리 동진 엄마가 보기보다 마음이 여립니다. 어제 며느라가가 그렇게 가고 밤새 울고 잠도 못 잤어요. 게다가 요즘 동훈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저도 벌이가 영 시원찮아서 자기라도 어떻게 해봐야겠다 싶어서 무리를 했나 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도움을 못 줘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니 같은 부모로서 좀 이해해달라. 사돈은 그래도 빌라에서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지 않냐. 자신들은 매달 버는 게 다르다 보니 이렇게 힘들어서 무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셨죠. 여기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아버지한테 차마 막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난처한 가운데 아빠도 자식 얘기를 하니 마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돈이 묶여 있어서 이걸 현금화해서 도와드리는 건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 동훈이가 보일러 수리를 한다죠? 안 그래도 저희가 보일러가 오래돼서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전체 공사를 할까 했어요. 그 일을 동훈이에게 맡기는 쪽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 순 있을 듯합니다. 아빠가 안 그래도 마침 빌라 전체 배관 교체도 해야 하고 보일러도 오래돼서 갈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들과 이렇게 마무리되면 마음이 좋을 것 같진 않다고요. 어쨌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하시니 이렇게 하면 아빠 마음도 나아질 것 같다고 하셨죠. 아빠의 말씀에도 저는 다이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외치던 시어머니의 희번득한 눈빛이 떠올라서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과 아빠가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시는데 일단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말하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남동생네가 코인을 좀 한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모양이라고 했어요. 알다시피 동생 부부가 좀 허세가 있지 않냐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다 실패하고 빚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좀 급하게 돈을 늘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되돌이되는 상황에 저도 약간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도 잘 풀고 싶었고 아빠도 잘 해결했다고 하시길래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났다면 제가 이혼까지 가진 않았겠죠? 네, 허세끼가 있다던 서방님네 부부. 결국 그 부부와도 악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답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한 번에 여러 집 하니 할인도 팍팍 해드릴게요. 어딜 가도 이 가격에 이렇게 싸게 하시기 힘들 겁니다. 이거 땡 잡으신 거예요. 시부모님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서방님 덕분에 저렴하게 공사를 하기도 했고 아빠도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저렴하게 들었다며 고마워하셨어요. 저도 점점 마음이 풀려 가끔 공사 현장에 놀러 가기도 했고 가끔 샌드위치 등을 사들고 가서 챙겨주기도 했죠. 남편도 어쨌든 고마워했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 후 공사가 끝나고 오랜만에 설이 되어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저번에 싸운 후로 처음에 얼굴을 뵙는 거였어요. 그래, 이번에 동훈이 덕분에 저렴하게 공사도 끝냈다면서. 역시 집안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좋지.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다음에도 공사 맡기실 일 있으면 우리 동훈이한테 맡기시라고 해. 맞아요, 형수님. 제가 이래봬도 건축가 나왔잖아요.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일도 제법 했고요. 다른 일도 맡겨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형님. 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요. 아버님이 건물 관리하시는데 주변에 아는 다른 분 없어요? 이참에 저희 남편 소개 좀 팍팍 시켜주세요. 고작 알바 몇 번 한 걸로 그렇게 전문적인 일까지 할 수 있을런지. 서방님의 허세가 느껴졌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려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서방님 내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방님 네 부부는 늘 인생은 한방이다 하며 한탕주의론을 펼치기 일쑤였죠. 월급 쫌쫌다리 모아서 어디에다 쓰냐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의 성향을 닮은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서방님의 보일러 공사가 끝난 지도 몇 개월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저녁에 일을 끝낸 후 심심해서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는데 카톡 사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최근 늘 기본 화면으로 되어 있던 동서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무려 벤치 앞에서 서방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한테 서방님네 차 샀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투자한 게 잘 되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죠. 투자를 하다가 망했다며 힘들어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다행히 또 어떻게 투자를 성공해서 언제 돈을 저렇게 번 건지 역시 두 사람 다 그렇게 한 방을 얘기하더니 한 방에 성공했나 보다. 돈에 관심이 많아 보였으니 어떻게 잘 정보를 알았나 보다 싶었죠.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는 우리 삶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네는 이번 투자로 제법 돈을 많이 벌었는지 무려 제 생일 때 동서가 명품백 하나를 주더라고요. 명품백 하나 없는 게 걸렸다면서요. 형님, 어디 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시라고 제가 하나 샀어요. 이제 우리가 어린 대학생도 아닌데 언제까지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실 거예요. 이번에 일이 잘 돼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괜찮다며 연거푸 거절했지만 계속 받으라는 동서의 말에 지금까지 동서를 좀 오해했나? 하는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봐봐, 동훈이가 마음이 나쁜 애가 아니라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그때는 절박해서 걔도 엄마도 그랬던 거야. 자기도 막상 미안해지지? 그래, 내가 좀 아빠 일 때문에 흥분했었나 봐. 미안해. 아빠한테도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시동생네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보일러 공사를 발판으로 더 잘 되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그래도 가족끼리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 하시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유통하고 설치한 대규모 조직이 잡혔다나요? 끔찍한 일이었죠.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 남편과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동훈이가 몰래카메라요?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시아버지의 전화인데 서방님이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혐의를 조사받는 중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둘 다 서둘러 경찰서로 갔는데 저희가 본 풍경은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의 머리를 뜯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동서의 머리를 쥐면서 욕을 하고 있더군요. 바닥에는 동서의 명품백이 찢겨져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경찰들은 세 사람을 때려고 한 명씩 한 사람을 끌어내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만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동훈이가 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 요망한 것. 얼굴만 믿고 우리 애한테 업혀서 여우처럼 쪽쪽 돈을 빨아먹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능력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쥐뿔도 없는 저 자식 때문이지. 집도 거짓말, 차도 거짓말.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계속 조사를 방해하시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던 서방님은 인터넷 방송을 하던 당시에 동서를 만났고 매번 방송을 볼 때마다 코인으로 번 돈을 다 가져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시장이 올라가기 전 우연히 돈을 좀 넣어놓은 서방님은 코인이 천정부지로 뛰자 그걸 다 동서에게 가져가 바쳤다고 했습니다. 차도 사줄 수 있고 집도 동서 이름으로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네요. 그렇게 실제로 만나게 된 서방님과 동서는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서의 수많은 옷들과 명품백들, 그게 다 서방님이 가져다 바친 돈으로 샀던 거였어요. 초반에는 둘 다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이미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지자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였죠.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한 동서와 서방님은 빚까지 내서 코인을 하다가 망해먹었고 여기까지가 제가 보일러 공사 전 코인으로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후 아빠가 주신 공사로 다시 공사 대금을 받게 된 서방님네는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신나서 소비하며 쓰고 다녔어요. 돈을 다 쓰고 나자 이제 어떻게 또 큰 돈을 벌까 궁리를 한 두 사람. 결국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공모를 했다죠. 서방님의 직업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고 수리 요청이 올 때마다 그걸 회수해서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이미 선금을 받은 서방님네는 그 돈으로 그렇게 차도 사고 가방도 사댔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선물해준 명품백도 그 몰래카메라를 팔아넘긴 돈으로 사준 거였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서방님이 가장 최근에 공사한 게 바로 아빠의 빌라였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받은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듣다 보니 다시 투자를 성공한 게 아니라 저걸로 돈을 벌었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가서 두 사람의 머리를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도와준 건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너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형수님네 집은 아직 회수도 못했다고요. 그걸로는 돈도 못 벌었다고. 그 와중에 아직 돈도 못 벌었다며 억울해하는 서방님과 동서. 그럼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저와 자기 아들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며 또 제 머리를 쥐어뜯으려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걸 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그 상황을 보면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겠다 싶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직 서방님이 회수를 하지 못해서 저희 빌라에 피해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관련 조사를 한다고 온 건물을 조사하고 그걸 본 세입자들이 항의하고 불쾌하다며 방 빼달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아빠의 모습까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경찰이 빌라의 관련 조사를 하는 동안 아빠의 집에서 머물며 아빠를 도왔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가족이란 이름으로 용서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더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었어요. 너 모른 척 할 거냐? 시동생을 그렇게 감옥살이하게 할 거냐고. 미래가 창창한 앤데 직장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가야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받는 것은 막아줘야 하지 않겠냐. 변호사라도 알아봐 달란 말이다. 제가 왜 서방님을 구제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서방님이 저질러 놓은 짓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은 양심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더니 나중에는 아빠의 직장까지 찾아갔다네요. 매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죠. 게다가 수시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피곤했기에 여기서 그냥 이혼하고 모든 걸 덮고 살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속에는 이런 집안하고는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 시동생이 한 짓이 저 몰래카메라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서방님이었던 작자가 수리한 보일러가 알고 보니 전부 중고였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태가 벌어진 후 일부 세입자들은 당장 방 빼달라고 했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감사하게도 이사가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빠가 오랫동안 보증금도 올리지 않고 친절하게 빌라를 관리해 오신 것을 고마워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자꾸 보일러가 꺼지고 온수가 안 나온다는 등 세입자들이 보일러 수리를 요구해 오더군요. 시동생은 그 일 후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기에 새로운 분이 와서 보일러를 점검하는데 기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었네요.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겁니다. 보일러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네? 저희 보일러 새 걸로 간 지 몇 개월도 안 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코드 번호 보이시죠? 앞이 생산 연도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 제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최근에 가셨어요? 이상하네. 네, 그렇습니다. 시동생은 심지어 보일러까지 중고 제품을 구해서 그걸 새 거랍시고 빌라에 달아놓은 거였어요. 어쩐지 세입자들이 온도가 시원치 않다며 몇 번 항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최근에 전부 보일러를 교체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사기를 친 거라니. 이런 인간들한테 가족이라도 봐줄까 생각한 제 자신이 한심해졌죠.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더 실망스러웠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자신의 가족들로 인해 이런 난리가 난 과정에서도 남편은 별말을 못하더군요. 이 사람이 제가 믿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남편이 맞는 건지 너무 슬펐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의 잘못은 크게는 없었지만 저런 인간들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것도 이 인간의 죄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시동생이 친 사기를 대신 보상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겐 못한다고 하더군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합의 이혼이나 해. 지금 네 동생이 보일러로 사기친 손해가 얼마인데 합의 이혼? 이판사판이야. 이 집 전세금 니모 5천만 원 있잖아. 그거라도 빼달란 말이야. 사기 결혼으로 확 고소해버릴 거니까.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하자 남편은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빠께 도저히 이런 집안과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빠도 이런 상황까지 겪으신 터라 힘드셨는지 이런 집안이라면 저희 행복한 미래는 없을 거라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소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셋집도 남편이 딴짓거리를 못하게 압류를 걸었습니다. 소장을 받는 남편은 아빠의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죠. 당연히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등 뒤에 대고 외쳤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승산이 없는 것을 알았는지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혼집 보증금 빼줄 테니 합의혼으로 가자고요. 아마 재판 싸움으로 가면 자신이 변호사 비용만 날릴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상했던 바였지만 뒤이어하는 소리는 저를 또 한 번 어이없게 만들었죠. 애초에 시작은 너랑 네 애비가 그 빌라 쥐고 안 준다 그래서 이사단이 난 게 아니냐. 그냥 그때 도와줬으면 내가 승급도 하고 너희도 동훈이도 도와줬을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이혼을 하고 감옥을 가게 생겼어 지금.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지. 어디서 전세금을 달라 말라야. 너나 이혼할 거면 그 빌라 반 내놓고 가. 5억 내놓고 가라고. 뭐라고요? 5억이요? 우리 아빠가 뼈 빠지게 일군 재산을 왜 당신들에게 줘야 하는데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건지 시모는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주워 듣고 왔는지 제 건물을 내놓으라며 악을 지르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시모는 경찰에게 무단 침입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누워서 뒹굴더라고요. 뒤늦게 제 전화를 받고 들어온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시모는 그렇게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신혼집 전세금을 제가 모두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 뒤로 전화를 해와서 쥐뿔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결혼 장사를 한 것이냐며 악을 써대더군요. 바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죠. 폭풍 같은 날들이 모두 끝나고 저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전국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헤어진다고 하니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던 아빠였지만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며 토닥여 주셨죠. 아빠도 결국 빌라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셨어요.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 넉넉히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죽을 때 아파트 제게 물려주면 되겠다 하셨죠.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 들어보니 그 후에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여기저기 다단계 영업을 하다가 화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동네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났다고 하네요. 저 여자 백사동 천사우 여잔데 아주 다단계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지 아마. 남편 회사에서도 다단계 판매하다가 잘리게 만들고 아들들은 사기에 이혼에 둘째는 감옥까지 갔다니까. 부모가 저 모양이니 자식들도 그 모양인 게지. 아유. 뻔뻔함으론 내놓으라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데는 버티기가 힘드셨나 봐요. 결국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아주 큰 형량을 받진 않았지만 몰래카메라를 유통하고 또 보일러 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다는 점이 가중처벌되어 3년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동서는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설치하진 않아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죠. 남편, 아니 전 남편은 뭐라고 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듣기로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던데 종종 어릴 적 웃고 떠들었던 남편과의 추억이 생각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애초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하고 조금 씁쓸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끝난 인연이 아니겠어요. 결국 부모와 형제와의 인연을 끝내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는 다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학원을 하나 차렸답니다.
선생님이었던 아빠의 경험과 영문과를 나온 채 전공과 번역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쪽집게 강사라고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좋게 돌았는지 모든 시간이 꽉 차서 하루 종일 교재 분석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짧은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는 참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고 양심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기도 해요. 비록 이혼으로 끝난 결혼이지만 제 인생은 또 아직 길게 남아있기에 앞으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